어쨌든 간에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의도치 않게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계적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그게 바로 K컬처의 시대가. 요즘 뭐 난리입니다. 그죠? 네. 그냥 한국에서 만든 무엇인가가 외국에서 인기가 있다. 처음에 이제 예전엔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소망의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기가 있네, 의외네, 신기하네, 뭐 이런 정도의 시대가 있었고, 뭐 웬만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이제 연예 상품 같은 것은, 엔터 상품 같은 건 외국에서도 인기가 있구나라고 이제 인정하는 시기가 있었고, 요즘은 뭐 그냥 세계적으로 1등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시대까지 와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K컬처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K컬처라고 부를 수도 있고, 조금 좁히면 K컨텐츠가 되고, 그 K컨텐츠를 다시 좁히면 이제 흔히 우리 K컬처의 천병이었던 K-시네마, K-무비, 그 다음에 K-팝, K-드라마, K-뭐 엔터, 그 다음에 이제 K-라이프스타일까지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So what이에요. So what. 그래서 뭐 오징어 게임이 뭐 전 세계 드라마 시장을 뭐 석권했대더라, 무슨 상을 받았대더라. 그런데 신기하네. 개인 입장에서는 그래.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개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K컬처가 세상을 평정하고 있는데, 단군 이래 한국이 이렇게 유명했던 적이 없는데 세계적으로, 그게 도대체 나한테 뭐냐.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나한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요런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의도하지 않았으나 세계적이 돼버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의 예를 들자면, 멀리 가지 않고 그냥 저하고 특수관계인 추도, 예를 좀 들어볼게요. 추도가 현재 아마 구독자가 150만이 넘어간 걸로 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는 자기 취미로 이렇게 뭐 하는 거를 올릴까 말까 하다가 이제 올리라고 제가 권해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위기가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5천 정도 갔을 때, 이거 하기 싫다. 반응도 없고, 너무 이거 하기 싫다.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꾸준하게 올려보면은 분명히 무슨 반응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믿고서 밀었고, 그 다음에 한 5만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 위기가 왔어요. 할 일도 많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게 너무 버겁다.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고 계속해서, 정말 나다운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은, 뭐 반응이 오는 시점, 그 중에 어떤 건 반응이 오는 시점이 있을 거야.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뭘 했냐면, 겨울왕국이 히트했던 시점에서 디즈니 관련된 거를 올렸는데, 그게 그 시점을 타고 알고리즘을 타고 올라가서 이게 글로벌 히트가 난 거예요. 그래서 1000만이 넘어갔어요. 어떤 클립 하나가, 어떤 편 하나가 1000만이 넘어갔어요. 1000만이 넘어가는 순간, 그거에 이제 말하자면 번개를 맞은 거죠. 이게 번개를 맞고 나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게 어떤 사람이니? 그러고 역주행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래프를 막 완전 들어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순식간에, 요즘 말로 떡상이라고 그러죠. 순식간에 요즘 말로 뭐 30만, 40만, 50만, 60만 이렇게 가더니, 그 후로는 올리는 게 막 100만짜리 이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구독자 150만까지 지금 가게 된 건데,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추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조금 엔터 쪽에 국한돼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일어나고 있다. 주위에서 유튜브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또 어떤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의도치 않게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계적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그게 바로 K컬처의 시대가 된 거죠. 그 K컬처가 왔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K컬처 시대가 왔다는 건 알고 있는데, 도대체 K컨텐츠와 K컬처가 어쩌다 이 모양, 이 지경이 됐느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선망하던 할리우드를 넘볼 정도의 인기, 그런 명망, 어쩌다가 도저히 못 따라잡는다고 저희 어릴 때 선망하던 홍콩 영화를 아득히 따돌리는 그런 컬처가 됐느냐. 어쩌다 우리가 절대로 못 따라잡는다고 선망하던 일본의 그런 컬처 상품, 문화 상품을 넘어서는 상품들을 만들게 됐느냐. 지금 사실상 세계적으로 평을 보면요, 홍콩은 잊혀진 계절이고요. 중국은 경쟁 상대가 안 되고, 일본조차도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참패해서 이제는 애니메이션하고 야동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자, 서론이 길었는데 이런 겁니다. K컬처의 그 왕위 시대가 왔고 더 오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지금 할 얘기는 이제 나 개인, 장사미사, 나 이런 일반인 나 개인이 무엇인가 컨텐츠를 하고 싶을 때 이 K컬처하고 어떤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K컬처를 나한테 K컬처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이야기에 가기 위해서 빌드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K컬처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분석들이 뭐 수십 가지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분단 상황이 있어서 분단 상황을 아주 뭐 이런 고난의 역사 이런 것들을 뭐 나타내다 보니까 표현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콘텐츠가 나오게 됐다. 뭐 한국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국뽕 같은 시각도 있잖아요. 뭐 한국 사람들이 원래 노래를 잘하고 원래 머리가 좋고 뭐 세계에서 IQ가 뭐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높은 민족이고 뭐 유대인 빼놓고 그러면 한국 사람이 최고래더라. 뭐 이런 이 혈통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국뽕성 분석도 있고요. 그다음 외국에서 시샘에 차서 하는 분석은 뭐냐면 한국 정부가 국책 프로젝트로 돈을 국가 예산을 뭐 몇십 프로를 막 줘가지고서 막 밀어줘가지고 이게 K-팝이 떴다. 뭐 이런 K컬처가 떴다. 이런 그 시샘의 분석도 있고요. 그런데 가장 제가 보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조금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민주화입니다. 민주화. 정치적 자유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는 못 느끼고 살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제 일단 제일 먼저 상품으로 나온 것이 순서대로 K-무비, K-팝, K-드라마, K-엔터거든요. 이게 순서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근데 K-무비 같은 경우에 누가 시샘을 하냐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시샘을 하거든요. 똑같이 얼굴이 생겼는데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왜 문화도 비슷한데 유교권 문화나 불교 문화 문화도 비슷한데 왜 저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소재의 자유예요. 소재의 자유. 아무 소재나 다 건드릴 수 있어요.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고 기득권을 비판할 수도 있고 재벌을 비판할 수도 있고 아주 그것도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소재. 사실은 그러면 딴 나라에 그런 소재가 없느냐. 아시죠? 중국에서 그거 못하는 거. 절대로 못합니다. 검열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항상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서 아니 한국이 하는데 왜 대국인 우리가 못하냐. 돈도 우리가 더 많지 않느냐. 훨씬 더 제작비 많이 쏟아부을 수 있지 않느냐. 천문학적 수준의 제작비를 쏟아부어도 못하는 게 뭐냐면 검열에 걸려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검열에 걸려서 진짜 하고 싶은 소재를 선택을 못한다고. 사람들이 진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기득권 비판이거든요. 근데 그 기득권을 신랄하게 비판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정부의 음모라든지 무슨 정보기관의 음모라든지 언론의 음모라든지 이런 음모를 파헤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 중국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다 검열되고 삭제되면 최초에 재밌게 만들어 놓은 대본이 사공이 여러 사람 들어와서 회장님이 이거 안 된다 그러고 사장님이 이거 안 된다 그러고 부장님이 이거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빨간 줄을 긋기 시작하면 얼마나 걸레가 되는지는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감독들이 그런 소재를 선택해서 만들어내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라가 됐다. 못 믿으실 수 있는데 아시아에는 한국이 유일해요. 지금 요즘 이제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일본에서 인기 있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이 주목을 끌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드라마가 있어요. 신문기자라고. 근데 그 신문기자가 왜 주목을 끌고 있냐면은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아베 바로 직전 총리의 학원 비리를 까대는 그 적나라한 소재의 것이 넷플릭스에 올라갔다고. 처음이에요. 정말 이거는 역사상 일본 연예 역사상 처음에 이게 얼마나 어려웠냐면 여러분 의아한 뉴스를 한번 접했을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게 3년 전인가 영화로 제작된 적이 있었어요. 신문 기자가 영화로 제작돼가지고 일본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상까지 받았거든요. 여주인공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심은경이었어요. 일본 영화인데 일본 내부의 비리를 비판하는 아베가 수상일 때 아베 정권의 심장을 겨누는 그런 비판 영화였는데 그 일본 영화의 주연이 심은경이었어요. 그 심은경이 일본 아카데미 상까지 받았어요. 아니 일본 사람들 정말 이거 정말 너그러운 거 아니냐. 어떻게 한국 여자를 주연으로 해가지고 한국 여자가 연기를 해서 주연상까지 주느냐고 의아했는데 이게 히스토리가 백이 있더만.
영화 대본이 나왔는데 그 영화 대본을 보고서 일본 여주인공들이 아무도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겁나서. 찍힌다. 완전 매장당한다. 그래가지고서는 찾다가 어떻게 했느냐. 대본을 좀 수정해가지고 일본에 사는 사람인데 한국 출신이긴 한데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일본에 와서 생활하면서 기자 생활을 하게 된 이런 국제적인 글로벌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녀가 오히려 잘 파헤치지 않겠냐 이러면서 예봉을 비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트를 하고 나니까 이걸 보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일본인 주인공을 이번에는 껴도 되겠다. 그래서 재제작을 한 거예요. 드라마로. 일본인 주인공을 용기 낸 주인공을 끼고 거기다가 자본이 넷플릭스가 들어오고 일본 공중파가 아니고 넷플릭스에다 올리니까 겨우 이게 개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득권이나 정부나 권력을 비판하는 영화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벌써 몇십 년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가 없는데 우리한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소재의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있어요. 한국에는. 이게 첫 번째예요. 도대체 이런 거가 나 개인하고 어떻게 연결될지를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생각보다 민주화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아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은 아시아에서 지금 이제 그 두 번째로 민주화되어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중국은 뭐 아직 그렇게 개인이 자기 말 함부로 못 하잖아요. 뭐 그 미투 했다가 사라진 사람 되게 많잖아요. 뭐 말하면 사라져요. 재벌적 마윈도 사라지고 축축 사라지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처럼 철권으로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을 길들이진 않는데 서로 다 눈치를 보고 있어서 뭐라도 한마디 전체 대세에 거스리는 얘기를 하면 언제든지 불이익을 이지매를 당할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나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한국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래요. 트윗을 하나 올려도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써도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도 한 번 생각하고 쓰거든요. 우리나라는 여당을 욕하든 야당을 욕하든 재벌을 욕하든 쌍욕을 써도 댓글에 트위터에 쌍욕을 써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심지어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늘어놔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의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 Freedom of speech,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 언론의 자유가 사실상 보장된 나라라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나라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최상위예요. 그래서 소재 자유가 있어. 사실 그래서 유튜브에 내가 지금 뭘 올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런 말 해도 뭐라고 안 해요. 소재 자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좀 성숙해서 그런데 저작권, 창작권이 드디어 보호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소재 자유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탁 하고 이런 소재를 던졌을 때 그걸 그대로 탁 뺏겨가지고 똑같은 걸 옆에서 만들면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나거든요. 아직 큰일 안 나는 나라들이 아시아에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작의 자유가 있어서 사람들이 훌륭한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만들어내면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리고 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우리도 옛날에 짝퉁의 나라였어요. 저도 뭐 상대적으로 오래 살아서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20, 3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창작하려는 사람은 없고 뺏기려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지금 중국처럼. 그냥 왜냐면 뺏기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우리나라 지금 쿠팡에 뭐 이렇게 새로운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발명해가지고 올리면 중국에서 그거 제품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복제를 찍어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올린 사진하고 후기까지 이 사람 아이디 판매자 아이디를 탈취해가지고 그거를 훔쳐간다 그러잖아요. 아직까지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거 뭐 가르치는 학원까지 중국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하는 게 이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덜 들어요. 훨씬 더 경제적이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소재 자유가 있다. 소재 자유는 어디서 왔느냐? 민주화에서 왔어요.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다. 보세요. 우리가 이걸 보면 알아요. 세상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무섭잖아요. 세상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 무섭다가 우리나라에서 요즘 세상 무서워 이렇게 말했을 때 요즘 그거 무슨 뜻이냐면요. 개인이 무서워서 개인을 약하다고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는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잖아요. 댓글에 올릴 수도 있고 인터넷에 올릴 수 있고 고발해버릴 수 있고 고소해버릴 수 있다는 뜻이죠. 세상 무섭다가 그거예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세상 무섭다가 뭔지 아세요? 권력자가 무섭다는 뜻이에요. 함부로 입 놀리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가는 수가 있다. 그 뜻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도 30년 전까지 그랬어요.
1번 민주적 자유가 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 또 선진화되다 보니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생겼다. 창작, 표현의 자유죠.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가 소재의 자유고, 그 다음 이게 표현의 자유,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까지 왔다. 한꺼번에 세 개를 얘기했는데 정리해 드릴게요. 정치적 자유가 소재의 자유를 불러왔고, 그 소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도 조금 피가 튀어도, 조금 야하게 좀 표현해도, 조금 선정적으로 표현해도, 조금 과격하게 표현해도 어느 정도 봐준다는 거죠. 표현의 자유가 올라왔다.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창작적인 걸 만들었을 때 딴 사람이 뺏기면 문제가 생기는 문화가 드디어, 아직은 초보적이지만 생겼단데, 요 세 개가 교과서에 나올 듯한 말인데, 교과서에 나올 듯한 조건인데, 우리나라에는 있고 미국 같은 데는 있어요. 그러니까 할리우드가 저렇게 번창한 거예요. 우리가 저기 할리우드 영화를 와 이렇게 할 때 사실은 뭐 저기 어벤져스나 이런 거 보면서 CG 과학 기술 막 이런 기술에도 그런 SF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 제작적 기술에도 탄복하지만, 사실은 뭐에 탄복하는지 아세요? 옛날부터 미국이 미국 대통령을 까요. 미국 영화가 미국 CIA를 폭로해요. 이런 거에 탄복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유가 있는 나라가 세상에 몇이나 되냐? 유럽의 몇 나라, 미국, 아시아에 한국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K컬처가 되는 이유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도대체 이 말을 뭘로 증명하냐?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는데요. K컬처가 어떻게 소비되냐면요. 노래를 잘한다, 춤을 잘 춘다. 이거 다 필요 조건이고요.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사람이 뭐 딴 데는 없겠어요. 발리우드 보면 뭐 완전히 춤쟁이, 노래쟁이밖에 없어요, 거기는. 근데도 K컬처가 왜 그렇게 열광적으로 소모되냐면요. BTS의 팬들은 자유와 민주의 팬들이에요. 그래서 독재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는요, 젊은 사람들이 저항의 의미로 아미가 돼요. 이거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K컬처가 왜 이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느냐? 산업적인 거나 그 밑에 디테일도 있잖아요. 뭐 영화 산업이 받쳐주고, 뭐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에는 영화 연기학과가 그렇게 적다 그러더라고요. 뭐 연기자들의 뭐 저변이 비춰주고, 아이돌 되려는 애들이 굉장히 수십만 명이 대기하고 있고, 사람들이 뭐 흥과 끼가 있고, 뭐 우리 민족 예로부터 놀기 좋아하고, 쫙 밑에 있는 거고요. 제일 위에 이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뚜껑을 열어주는 그 세 가지, 민주화에 의한 소재 자유, 그 다음 표현 자유, 그 다음 저작이 보호되기 시작했다.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얘기가 갈 건데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들, 그런 거대 담론의 이야기들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구체적인 얘기가 지금 갈 건데, 가기 위해서 중간에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무엇부터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나, 이런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어떤 나라 문화든지 그 문화가 문화의 종주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달리는 애가 있어요. 첫 번째 달리는 애가 뭐냐면, 할리우드 생각해 보세요. 할리우드가, 미국 문화가 아메리카의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무엇이 제일 먼저 달렸나. 지금 젊은 세대들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미국 문화가 편만할 때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뭐냐면 2차 대전 전후에 전 세계에 뿌려진 미국의 영화였어요. 영화. 그 40년대, 50년대의 할리우드 영화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스케일이 크고 막 이건 막 뿅 가는 세계죠. 저도 어릴 때 이제 어머니 손잡고 이제 많이 극장을 다녔는데, 이건 뭐 그냥 판타지 그 자체, 판타지를 따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부유하고, 뭐 집이 나오면 집은 얼마나 크고, 냉장고는 얼마나 크고, 냉장고 열면 먹을 건 얼마나 많고,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대에서 쇼를 하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게. 근데 영화가 제일 먼저 천병으로 달려가게 원래 돼 있어요. 왜냐면은 영화는 단편이잖아요.
단편이고 원래 만들 때부터 대부분 국내 시장을 노리긴 하지만 조금 이 컬처 파워가 센 데서는 외국 시장을 감안해서 만들면서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를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1번 타자가 영화예요. 우리나라도 K-팝이 원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명장 감독들의 영화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는 먼저 가서 포석을 깔았어요. 포석 알죠? 바둑할 때 이렇게 돌 이렇게 딱딱딱 놓고 시작하는 거. 포석을 깔았고 제일 날카롭고 멀리 가는 거죠. 창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영화가 깔리고 난 다음에는 팝이 들어가요. 왜? 음악은 인류 공통의 언어니까 팝이 들어가. 그 다음 팝이 들어가서 깔려서 흥얼흥얼 한국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드라마 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드라마는 영화보다는 훨씬 더 국내 시장용이고 어떤 나라든지 국내 시장용이고 그 다음에 그 국내의 독특한 문화나 가치관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드라마가 팍 하고 꽂히는 경우는 없어요. 영화 꽂히고 음악 꽂히고 이거 너무 좋아 한국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어로 되어 있는 거 우리 잘 안 보잖아요. 넷플릭스 이렇게 봐도요. 영어로 된 거 보든지 한국말로 된 거 보든지 아니면 뭐 다 봐도 스페인, 프랑스, 일본, 중국 요 정도 보지 갑자기 루마니아어로 된 거 보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루마니아 드라마가 나왔다고 쳐요. 루마니아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쳐요. 근데 재밌어서 내가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루마니아 거 뭐 없나? 그러고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영화 봤는데 한국 거였다. 음악 들었는데 한국 음악이었다. 그러면 한국 드라마 없나? 이렇게 와서 이미 이거는 한국 문화를 받아들일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벌써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드라마에 들어오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문화 콘텐츠 중에 팔기 제일 어려운 게 개그거든요. 왜? 나라마다 코드가 달라. 말장난 하는데 아재 개그 그런 걸 어떻게 영어로 번역해요? 아재 개그를.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드라마까지 팬이 된 사람은요. 엔터도 찾아봐요. 예능도. 지금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재석이 세계적이 되고 있다고 지금. 무한도전 팀은 이미 아시아에서는 뭐 완전 다 알려진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능까지 들어왔어요. 제일 어려운 게 개그다. 개그까지 웃기 시작하면 영어를 공부하는 영어 팬들이 처음에는 영화를 가지고 공부하다 그 다음에 팝 가지고 공부하다 그 다음 드라마 가지고 공부하다 그 다음에 뭘 보냐면요 그 late night show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개그 농담 미국 농담 그거 공부하면 이게 고급이거든요. 거기까지 들어왔냐? 들어왔어요.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어디로 퍼져갈 거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예를 들어 볼게요. 일본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팬이 됐어. 일본 영화를 보게 돼서 너무 재밌어서 월령공주 너무 재밌었단 말이야. 그 뭐죠? 그리고 귀신 따까리를 나오는 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런 걸 봐가지고서 팬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냐? 센과 치히로의 시리즈 같은 걸 찾아볼 거란 말이야. 그 일본 드라마도 찾아본단 말이야. 일본 J-팝을 듣는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 이거 뻔해요. 저도 일본어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일본 코미디를 본단 말이에요. 예능을 본단 말이죠. 일본 예능을 봐. 일본 예능까지 보고 나면 그 다음은 어디 가는지 아세요? 일본에 가요. 일본으로 간다고. 반하잖아. 그럼 결국 일본 여행을 가요. 일본 여행 가서 뭘 하냐? 일본 음식을 먹어요. 일본 사람 사는 거를 보려고 그래요. 일본 사람 노는 거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의식주를 경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결국 이제 한류를 이게 파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올 거냐 하면 K컬처가 어디로 흘러내려갈 거냐 하면 지금 처음부터 다시 정리할게요. 영화에서 시작해서 드라마로 왔다가 팝으로 왔다가 팝에서 드라마로 왔다가 드라마에서 엔터로 왔다가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은요. 외국 여행 기회가 생기면 한국 안 오고는 못 배깁니다. 그러면 결국 뭘 찾아보게 돼 있느냐? 와서 뭘 먹게 돼 있느냐? 한국의 의식주를 경험하고 그거를 따라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K-푸드가 뜨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엔 뭐냐면 K-패션이 뜨게 돼 있어요. 벌써 떴죠. K-패션하고 K 코스메틱스 화장품 같은 거 K-패션의 일부잖아요. 이게 뜨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면 K-주거 문화를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벌써 그런 컨텐츠가 뜨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프랑스 안에
장모님이 한국에 와서 한국 아파트를 보고 놀래 자빠지신 뭐 이런 컨텐츠가 지난 몇 주 전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 왔구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우리나라 이 좁아 터진 나라, 이 좁아 터진 아파트에 와서 저기 벽이 꼭 신문지장 같아서 옆방에서 무슨 옆 아랫집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다 들리는 이 아파트를 찬양하는 이런 컨텐츠, 그 편의성을 찬양하는 이런 컨텐츠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구나. 의식주 들어왔죠. 그다음 옛날에는 의식주를 인간의 삶의 전부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식주가 이게 뭐냐면 풍요한 민주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식주에 뭐가 붙냐면 락이 붙어요. 락. 뭘 즐기고 사느냐. 한국 사람들은 뭘 즐기고 사느냐. 불닭볶음면을 즐기고 그걸 모여서 더 매운 거 먹고 무슨 컨테스트를 한다 막 이렇게 뭘 즐기느냐, 뽁닥뽁닥 모여서 뭘 즐기느냐로 가고, 마지막 이건 이제 처음에 말한 거하고 관계 있는 건데, 어떻게 사회 개조에 참여하느냐, 개인이 여기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마지막 거는 정말 우리한테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 정도의 수준,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런데 이것도 국뽕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요, 객관적으로 민주화 지수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높아요. 세계적으로 세계 기구에서 이렇게 통계 내는 거 보면요, 민주화 지수, 언론 자유화 지수가 일본보다 항상 높아요. 아시아 최고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그 생활 수준으로는 잘 사는 그 싱가포르 같은 데는 정치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스스로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 민주화를 차근차근 이루어서 우리 속에 그 민주화의 DNA가 들어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 뭐 보면 아냐면요, 이런 거 보면 알아요. 중국에 가잖아요. 중국 가가지고 내가 옛날에 중국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가 잘 안 돌아간다, 기숙사에 뭐가 잘 안 돌아간다, 이거 부당한 거 아니야,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 반응이 뭐냐면 5,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안 고쳐질 거예요. 그게 중국 사람 반응이었어요. 하나같이 그렇게 답해요. 나 하나 덤빈다고 바위에 계란치기지 나 하나 덤빈다고 10억 명이 바뀔 거거든요. 안 바뀝니다. 처절한 패배의식이 젖어 있어요. 나라가 움직이는 것만 보고 눈치 보고 있잖아요. 비극이에요. 사실은 중국의 비극인데, 사실인데 중국이 거기서 깨나면 우리가 못 따라가죠.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해야 되고 민주적으로 해야 되고 이 대신에 조심하셔 아테마스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도 네가 댓글 한번 격하게 써서 참여해서 좀 이번에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아니 뭐 내가 그런다고 바뀔 것도 아니고 라고 하는 그런 패배의식이 아주 깊게 깔려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넌 이번에 누구한테 투표할 거니? 뭐 그런 얘기 해도 돼? 그런 얘기 나오면 쌈 날 텐데 이러면서도 누구한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내가 투표하는 그게 삐까삐까 하잖아요. 다들 그게 민주화돼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디로 쏠리냐에 따라서 이번에 바뀔 수 있고, 이번에 바뀌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뀐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나서서 바꾸면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기계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모르는 복인데요. 나는 우리나라 문화를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복이 있어요. 그 모르는 복이 뭐냐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아주 성깔 있게 깨어 있어서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굽힐 줄을 모르거든요. 우리나라 말고 어디가 그러냐? 세계적으로는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정말 딱 부러지게 똑똑하게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굽힐 생각을 안 해. 자기 권리를 굽힐 생각도 안 하고. 누가 보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라 그러는데 아니요. 좋은 점이 더 많아요. 살아있어. 패배주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외국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특히나 민주적이지 않은 나라들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부럽고, 그게 작품마다 배어 있어요. 그 기계가, 그 성깔이, 그게 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작품마다 다 나와. 오징어도 그렇고 주제의식이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배우들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 축구 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 축구 팬들이 일본이 한국 축구 이렇게 보면서 뭐 볼만 차지 제대로 전략도 없어 맨날 이런 식으로 얕보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절대로 무시 못하는 게 손흥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을 부러워하는 댓글들이 진짜 많아요. 진심 부러워해요. 우리도 저런 스트라이커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전에 박지성도 정말 훌륭한 스트라이커였다. 한국은 세계적인 스트라이커가 나오는 나라다. 근데 일본은 축구 수준은 높고 저변은 많은데 왜 스트라이커가 안 나오냐?
일본은 세계적인 미드필더 나카다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드필더에는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는데 백이나 스트라이커가 안 나와 일본에서. 그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이 일본을 분석한 게 되게 재밌는 게 나오는데, 일본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주장 없이 팀에서 시키는 대로 조직적으로 훈련하고 순종하는 것만 배웠다. 옆을 보면서 순종하는 거 이렇게 화합을 맞추는, 이런 문화가 그래요. 눈치를 보면서 화합을 맞추는 거에만 집중되어 있는 선수가 아무리 훌륭한들 자기 주장을 하는 스트라이커가 나오겠느냐 거기서. 왜냐하면 스트라이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축구 선수 육각형, 이렇게 능력 육각형을 보면 뭐 패스를 잘한다, 뭘 잘한다, 골을 잘 넣는다, 뭐 이런 육각형이 있어요. 육각형이 있는데 스트라이커들은 수비를 잘 못해요. 왜 수비를 못하게 되냐면, 수비해야 될 시간에 공격에 집중돼서 골을 넣으려고, 내가 골을 넣으려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수비가 약해지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사회라는 거죠. 그 일본 사람이 분석하는 일본 축구예요. 그러니까 스트라이커가 안 나온다는 게 뭐냐, 내가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계 있게 돌파하고 나아가는 그런 정신력, 나쁘게 보면 개인주의예요. 그 정신력들이 세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신력으로, 그 기계로, 그 주관, 뚜렷한 주관, 정치적 신념, 이런 걸로 사회 변화에 참여하는 것. 자, 정리할게요. 한류 콘텐츠가 점점 이제 이 주목의 포인트가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온다고 해서 위에 있는 게 인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불이 번져 내려오는 거죠. 이게 어디로 번져 내려갈 거냐, 이거 얘기 다 왜 하냐면은 나중에 내가 뭘 해야 되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불이 번져 내려온다. 어디서부터 번지냐? 처음에 영화였다. 그 다음에 해봐요 한번. 영화였다. 그 다음에 팝이었다. 드라마였다. 엔터였다.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인데 의식주로 내려오고요. 주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의식주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 락으로 간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뭘 하고 노나, 어떻게 노나. 그 한국의 강남역 붉은 길거리 모습이라고 아무 자막도 없이 그냥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면서 찍어놓은 거, 아까 보니까 조회수 30만인가 40만인가 그렇더라고요. 아니 100만이 넘었던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노나 뭐하고 노나로 내려오고요. 마지막,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정신으로 사회 변화에 참여하나까지 갈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관심사가, 한국 거 파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예. 의식, 주락,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참이라고 할까요? 참여. 이 순서로 불이 번져 갈 거라는 것을 예언드리는 바입니다. 자, 다음에는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나는 개인적으로 뭘 할 수 있는가? 그쪽으로 한번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K컬처를 무엇이라고 볼 것인가? 왜 떴는가?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이 구조로,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영화가 제일 천병이라고 그랬고요. 내가 봉준호가 아니니까 영화를 지금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K-팝, 이것도 지금 오디션 합격하려면 10,000분의 1을 뚫어야 돼서 지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드라마, 여기도 이제 들어가기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능, 여기도 지금 벌써 다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스타일로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의식주하고 그 락 어떻게 노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사회 변화에 참여하느냐, 참까지 이렇게 의식주, 락, 참 이렇게 갔는데, 실제 나하고 지금 어떤 접점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한국 사람이 무엇을 입는가, 무엇을 먹는가, 어떻게 자는가, 생활하는가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이게 정확히 말하면요, 제가 어디서 통계를 보니까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하고 조선족을 빼고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공부하고 있는, 한글을 가지고 공부하고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6천만에 이르렀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이 한글을, 여러분이 일본말을 공부하면 일본 드라마 안 보겠습니까?
반드시 찾아보게 되어 있거든요. 한국말을 공부하는 사람이 6천만 명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전부 한국 드라마 찾아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국 드라마 찾아보다가 그다음에 뭐 할 거냐? 우리나라 사람이 뭘 먹느냐? 전주 비빔밥은 맛이 어떠냐? 어떻게 만드느냐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서 그러면 내가 요리에 관련된 어떤 컨텐츠를 하고 싶은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의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식해서 뭘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건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의식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난 우리나라 사람한테 하는 건데 아니요. 의식하셔야 돼요. 당신이 하는 것을 외국인이 볼 수 있다. 지금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얘 들어도 초상권 문제가 없는 게 추도니까 추도 얘기를 할게요. 추도는 처음에는 그냥 뭐 친구들 보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댓글이 전 세계에서 달리더라는 거죠. 인도네시아에서 댓글을 달고, 베트남에서 댓글을 달고, 뭐 숨어서 보고 몰래 보는 중국에서 댓글을 달고, 전 세계에서 댓글을 단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소시지를 어떻게 볶는다 이러고 앉아 있으면 한국식으로 예를 들어서 부대찌개를 어떻게 끓인다. 그러면 부대찌개가 어떤 거냐면 하고 조금 유래를 설명을 한국 사람은 다 아는 유래 있잖아요. 그런 유래를 잠깐 설명하고 영어로 자막을 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걸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 패션 같은 거요. 제가 조금 좀 재밌는 관찰을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서울에서 신촌에만 30년 정도를 살았는데 30년을 살면서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신촌이 그래도 신촌 홍대가 개방된 곳이라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외국인하고 한국인들의 커플이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그렇게 많이 걸어 다니는 데가 없어요, 신촌이. 그런데 30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30년 전에는 연유는 알아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외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 커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10년, 20년 지나면서 사실 이제 아시아 남자들이 세계적으로는 인기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아시아 남자는 별로다. 뭐 이렇게 굉장히 보편적 합의였었어요. 그 세계 여성들의. 그랬는데 어떻게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 커플의 비율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남성 여성, 한국인 남성 여성의 매칭 비율이 반반까지 올라왔거든요. 한 10년 전까지 해서. 저는 같은 데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걸 관찰하고 있어서 보여, 눈에. 근데 최근에 거의 7대3 정도로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커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뭐겠어요? 우리나라 남자 아이돌들의 인기, 세계적인 인지도하고 정비례합니다. 이거는 정비례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남자는 한국 사람이어야 되고 여자는 뭐 외국 사람이고, 남자는 외국 사람이고 여자는 한국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이 왜 나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으로부터 오는 문화를 선망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요즘은 굉장히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외국 여자분들도 한국에 왜 왔어요? 그러면 한국 드라마 너무 좋은데 한국 드라마에는 주인공이 너무 로맨틱해가지고 한국 남자 사귀러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 진짜. 큰일 났어. 한국 여자들 남자 다 베끼기 생겼어.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 조금 더 섬세한 건데요.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식으로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외국 사람 같아 보이면 한국식 패션으로 입지 않아요. 자기네 나라 패션으로 입고 댕겨. 그래서 재미교포가 오면 재미교포가 딱 티가 나고, 일본 사람이 오면 일본 사람이 화장하고 이게 다 티가 나. 그다음에 중국 사람 티가 나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 티가 나고, 유럽 사람, 특히 유럽의 세련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티가 딱 나요. 그 나라 패션으로 입고 댕기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 오는 동구권 외국인들의 패션이 우리나라 젊은 여성하고 똑같아지기 시작한 시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 입던 대로 입고 오는 것보다 우리 쪽 패션이 더 멋있어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때까지도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오면 일본식으로 입고 다니고 일본식으로 화장을 하지,
예. 한국식 화장은 뭐 이제 물어봐요. 일본 화장하고 한국 화장하고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 처음엔 말 잘 안 해. 일본 사람들은 솔직하지가 않아서 무스카시 데스네 이렇게 하다가 아니 진짜 솔직히 해달라 그러면 어쨌든 고세가 나이 개성이 없대. 한국 화장이 개성이 없대. 뭐 자기들은 얼마나 개성이 있다고 개성이 없대. 그렇게 하다가 요즘 어떻게 됐냐면요. 일본의 20대가 따라하는 패션이 다 한국 거예요. 20대 초반까지는 완전히 K-팝 스타처럼 입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일본 길거리에서 무슨 놀이가 유행이냐면 우리나라 교복 입고 돌아다니기가 유행이거든요. 지금 그 정도예요. 그다음 보통 실용의 나라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한국식으로 쪼이는 거 입기 싫어해서 미국식으로 편하게 보통 입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돌아온 교포들마저도 한국에 오면 조금 불편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패션으로 갈아타는 이 비율이 훨씬 높아졌어요. 제일 마지막이 프랑스라든지 이 유럽의 세련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패션을 따라하느냐? 한 가지 조건만 맞으면 따라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이돌들 팬이면 따라합니다. 결국은 의식주 중에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하고 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류를 파는 사람이다. 의식하세요. 내가 우리나라 장신구를 다루는 사람이다. 내가 하려는 콘텐츠를 외국인이 볼 수 있다는 걸 의식하셔야 돼요. 관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다음 내가 주거문화하고 관련된 걸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공간 뭐 수납 이런 거 보고 있어요. 내 콘텐츠를 외국인들이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고 있고 거기에 해시태그가 K자만 붙으면은 알고리즘에 올라가서 그걸 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제 거는 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영어 자막도 안 달고 있는데 이거 나갈 때는 자막 달아야 될까 모르겠네. 영어 선생. 아니 사실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영어 선생 출신인데 전생에 영어 선생 하는 게 이제 좀 지겨워가지고 영어 쪽으로 벗어나려고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의식주락 노는 거, 그 다음에 사회 변화에 참여하는 거, 이 5가지 영역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뭐냐? 우리의 삶 전체가 현미경을 보듯 외국인들, 팬들,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파고 추구하는 분들의 관찰 목록에 올라와 있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거를 의식을 해야지 돼요. 우린 그렇게 됐어요. 미국 사람들 안 그러겠어요? 뭐 미국 사람들 뭘 해도 미국 건 보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 거기까지고요. 일단 이제 마지막 얘기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뭐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가 남아 있는 거죠. 마지막 어쩌라고 얘기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의 먹는 것과 우리의 잠자는 것과 우리의 옷 입는 것과 우리의 치장하는 것과 우리의 노는 것과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으쌰으쌰 만들어가는,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자기 주장하는 것까지 다 지켜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나 이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 콘텐츠를 만들어갈 때 이들을 의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식하는 것이냐,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들이 관찰할 때 사람이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이 본질적으로 같은 거는 관찰하지 않아요. 다른 거를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교는 학생들이 어떻게 용케 키가 다 똑같더라. 170 하다가 한 사람만 190이야. 그러면 이게 군개 1학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개는 닭이고 학이 한 마리, 아니면 군개 1참 이렇게 참새 한 마리 들어있대. 그러면 개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 머리에 뇌 도파민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 그 집중 호르몬이 작용하는 그 기전이라고 그러나 그 작용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요, 변화예요. 변화. 그러니까 도파민이 떨어지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요, 이거 계속 하잖아요. 1분만 넘어가면 쿵쿵쿵이 의식이 안 돼. 그러니까 번개가 치면은 사람이 잠을 깨잖아요. 그런데 번개도 만약에 1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번개를 밤새 치잖아요. 그럼 자요, 사람들이. 벼락이 치는데도 잔다고. 왜? 규칙적이니까.
그러니까 불규칙, 변화. 왜?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한테 굉장히 이익이 되든지, 단독 드리블을 해가지고서 골키퍼하고 나하고 딱 1대1이 됐어. 이 순간 차면 들어갈 것 같잖아. 그러면 이렇게 집중하거든요. 이익이 임박했을 때 그때 집중하게 되고, 또 하나는 위험이 임박했을 때 집중하거든요. 근데 그 위험 임박의 신호가 뭐냐면 불규칙성이에요. 뭔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그때 집중하게 돼.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컨텐츠를 만들 때, 내가 뭐 의식주락참 중에 컨텐츠를 만들어낼 때 외국인을 의식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외국인을 의식하는데 외국인들이 무엇을 보는 걸 의식하냐 하면 차이를 의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뭐가 차이점, 이거 우리하고 다른데? 우린 죽었다 깨도 이런 거 없는데? 하는 차이 있잖아요. 그 차이를 항상 의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차이에는, 그러면 차이가 어떤 게 차이인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모르잖아. 또 외국에 갔다 오지 않으면 뭐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잖아. 두 가지의 본질적 차이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본질적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민주화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건 수준에 관한 문제라서 자기 나라에서는 함부로 못하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막 해도 된다. 자기 나라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소재인데 여기서 막 다뤄도 된다. 그런 차이인 거죠. 그런 차이를 의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이게 의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서 그 TBS의 의뢰로 실험 카메라 같은 걸 찍었는데요. 어떤 걸 찍었냐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할 수 있느냐, 시민의식 같은 그런 거를 찍었는데, 저희 실험하면서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실제로 기대를 가지고 찍었는데 한국 사람들 정말 개판이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찍었는데 여러 가지 소재를 찍었는데,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 길을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빨간 지갑을 탁 떨어뜨려요. 빨개, 아예 눈에 잘 띄라고, 장지갑, 핑크빛 장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이걸 떨어뜨리고 자전거가 쉥 하고 가버리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르며 쫓아오며 이걸 열어가지고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할 것인가. 한 20팀 정도한테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고, 지갑을 집어서 곤란해하다가 길 옆에다가 고이 두고 가는 사람이 한 2-3명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갑을 들고 미친 듯이 쫓아오거나 자전거도 미친 듯이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한 블락을, 어떤 분은 운동선수처럼 한 블락을 쫓아와서 추격해서 잡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못 쫓아가가지고 이걸 열어가지고서 연락처를, 명함을 보고서 명함으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거기다 돈 10만 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들어있는 거는 사실 저희도 조마조마했어요. 돈을 빼서 가면 어떡하나, 나서야 되나? 근데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주한 외국인들하고 토크도 찍었는데 미국 출신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래, 이거는. 미국에. 이거는 자기 뉴욕 사는데, 뉴욕은 떨어뜨리면 남의 거라고 그냥 생각하면 된다고, 뒤돌아보면 없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 사회 성숙도잖아요. 그 성숙도를 나타내는 건데, 요런 것들, 내가 다루는 것들 중에 우리가 얼마나 성숙된 사회에 살고,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비하하고 싶은 약점도 우리 되게 많은데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다음, 굉장히 투명한 사회에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 그렇다고 다 양심적인 거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무슨 나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도둑하다가 걸리면 너무 억울해서 그 사람들은 전부 보이스피싱 같은 데 가 있다고. 더 큰 걸 노리고 지능적인 걸 노리는 데 가 있지, 좀도둑 택배 가져가고 뭐 이런 거 안 한다. 왜냐면 택배 하나 가져갔다가 5만 원짜리 가져갔다가 평생 이게 정과자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쁜 사람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 사회의 투명성, 민주성이 있죠. 그러니까 다 서로를 감시하고 전부 CCTV에 찍히고 하는 투명성,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다는 민주성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강조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점을 부각시키는 점이 좋아요. 이게 1번. 요거는 X축, Y축으로 말하자면요, 요 아래 위 종축이에요. 요건 수준에 관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수준적으로 세계적으로 유일하진 않지만 우리가 수준적으로 굉장히 상대적으로 상위 몇 %에 든다 싶은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 지점은 요거는 조금 우리가 상위야. 예, 디지털 문화를 강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각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는데요. 그 요리 기구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를 알려주고 하는 뭐 첨단 뭐가 붙어 있다 그러면 그런 거가 더 드러나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이 횡축이요. 횡축은 뭐냐면 그냥 자연적인 삶의 기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준 높은 낮음이 아니라 이건 그냥 다름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그것도 극동에서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끼어서 반도 나라에서 조그만 나라에서 뽁닥뽁닥하면서 뭐 갓 쓰고 뭐 상투 틀고 이렇게 살았었고 지금은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바글바글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나라의 절반이 서울인데 서울의 인구의 반 이상이 모여 있고 여기서 얼마나 바글바글하고 살고 있는지에 관한 그냥 그런 독특성이죠. 뭐 미얀마 가면 미얀마 음식이 있고 태국 가면 태국 음식이 있고 우리나라면 우리 음식이 있는 거. 예. 우리 음식이 뭐 옛날부터 중국 음식은 나라마다 음식의 조리법이 뭐를 기반으로 발달하냐면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재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발달하는데 중국은 옛날부터 부자 나라라서 돼지가 많다 보니까 돼지 기름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이걸 보관했거든.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게 다 지지고 볶고로 가게 된 거죠. 한국은 돼지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땅바닥에 넣고서 이렇게 보관을 하다 보니까 발효 문화로 가게 된 거고 일본은 그냥 나는 거 그냥 날것으로 잡수다가 스시가 많아지고 뭐 이것처럼 이렇게 생태적 환경에 기반한 독특성 있잖아요. 이게 이제 횡축이에요. 예. 그러면 종축이 독특하다. 와, 완전 창의적이고 수준이 높고 창작의 자유가 있고 프리덤 오브 스피치가 있고 이런 거의 축을 잡고 횡으로 가서 요거는 한국에서밖에 볼 수 있는 생태적으로 한국에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문양과 디자인과 행동 방식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한테 뭘 줄 때 두 손으로 꽉 줘야 된다. 이거는 없어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세계적으로는 전혀 없거든요. 두 손으로 준다. 높은 분한테는 막 이렇게 하면 이런 거는 우수성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다양성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밖에 없는 독특한 문화라고 말했을 때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다른 문화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우수하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수함의 측면하고 다르다의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이 X축, Y축의 제일 위에서 만난 케이스가 뭐냐 하면 범 내려온다 이거예요. 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국악에다가 처음 너무 신기하잖아. 어서 듣도 보도 못한 패션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춤 수준이 예사춤이 아니거든. 그거 쉬워 보여도요. 저도 한번 따라해보려다가 골절 걸리는 줄 알았는데 이게 팔다리가 엇박으로 노는데 그 아무나 못 추는 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춤을 추고 있어요. 이게 수준 문제죠. 우리나라 댄스 크루들은 세계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드러내는 음악과 패션이 독특해요. 그러니까 독특성과 우수성이 만나는 그 지점에 우리나라의 세계적 작품들이 있는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컨텐츠를 만들어낼 때 의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그들이 다른 점이라고 보고 있는 한국만의 우수한 지점, 얘기했죠. 투명성과 민주성, 뭐 자유, 창작 이런 쪽을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라고요. 그다음 한쪽은 뭐냐면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냥 한국만의 독특한 것들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 컨텐츠, 내 삶, 내가 하는 생업 중에서 찾아내려는 사실 노력이 필요해요. 찾아냈어. 요걸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되냐면 보편적 언어로 이거를 드러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성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언어로 드러내는데 그 보편적 언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표면적으로 보편적 언어. 이건 언어. 쉽게 말해서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영어 자막 까세요. 우리도 안 깔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영어 자막을 까셔야 돼.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영어 자막을 까셔야 되고
영어 못하는데요. 저기 영어 저 구글 번역기 돌리면 엄청나게 좀 잘 나오거든요. 구글 일단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저도 게을러서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나갈 때쯤은 해야 되겠다. 돌린 다음에 좀 영어 좀 하는 사람한테 문제 있는 거 있냐 그러고 봐달라. 요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그 웬만큼 몇만 이상 나가는 유튜버들은 영어 자막 다 까세요. 까시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유튜버를 크고 싶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영어 자막 깔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영어를 까시는 걸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거를 전달할 때 보편적 언어로 전달한다 하면 표면적으로는 보편적인 언어 그러니까 영어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기층적으로 밑에 내려와서 심층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수면 아래의 보편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내용의 스토리가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가 먹히는 이유가 스토리가 보편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영화 평론가들이 그래 드라마가 뭐 다 보편적 스토리에 기반하고 있고 보편적 인간의 감정에 기반하고 있다. 그거 뭐 알아듣겠는데 그 뭐 뭔 소리야? 보편적 스토리가 무슨 말이야? 보편적 스토리가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구상 어딜 살든지 미국에 살든 히말라야 산맥에 살든 뭐 티벳에 살든 뭐 어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든 이집트에 살든 소말리에 해적으로 살든 어디 살든 인간이 비껴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스토리의 존재고요. 그 스토리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첫 번째, 불의의 일을 당한다. 두 번째, 그 일에 대해 감정을 느낀다. 울분을 토한다, 화가 난다, 황당하다, 기쁘다, 감정을 느낀다. 그 감정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한다. 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비가 와요. 뭔가 하고 봤더니 윗집 꼬마가 오줌을 누고 있어. 창밖으로. 내가 맞은 거야, 이거를. 당한다. 그 다음, 느낀다. 아이, 귀엽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나 어릴 때 그랬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야, 임시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화가 난다. 그 다음, 조금 이따 생각해보니까, 그냥 뭐 애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부모한테 가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으면 그냥 이건 참고 넘어가고 그냥 내가 똥 밟았다고 오줌을 뒤집었던 거지. 오줌을 뒤집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 해석이 이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 아이 교육을 위해서 내가 꼭 가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교육적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인터넷에 올려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번 떠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해석이 있어요. 해석을 하고 나면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돌아가서 꽝꽝꽝 하고 두드렸는데 문신한 깍두기 아빠가 이렇게 나와요. 뭐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니요, 옆집에서 와서 떡을 안 갖고 왔는데 떡 가지러 가야지. 그리고 도망을 갔다. 결과. 이게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내 스토리가 지구에 누구라도 봐도 지구에 누가 들어도 그러니까 내가 그 스토리라는 게 뭐 내가 작가도 아닌데 아니요. 여기 소세지 볶음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자 소세지를 볶다가 보니까 내가 그 다큐를 보고 놀랬잖아요. 그 세상에 소세지가 그렇게 몸에 좋은 게 아니라면서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수제 소세지를 제가 만들게 됐거든요. 왜? 그 다큐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감정, 판단 그렇게 해서 행동 집에서 수제 소세지를 만들게 됐거든. 근데 수제 소세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요. 그래가지고서 이거 공개해드리겠어요. 그러면 이게 결과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온 이 수제 소세지를 만들게 된 사람이 그거를 볶고 앉아있는 이 사람이 말한 이 테마 스토리가 티벳 사람도 공감하고 남아프리카 사람도 공감하고 일본의 절에 앉아있는 스님도 공감하고 푸틴도 다 공감하죠. 왜? 당했다. 감정을 느낀다. 그 감정을 해석한다. 해석대로 행동한다. 그거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보고한다. 이 스토리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보편적 스토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에 심어서 영어도 가르치시고 요리도 가르치시고 브이로그도 그런 스토리에 기반해야 돼요. 나 오늘 가서 뭐 먹었고 어디 가서 뭐 먹었고 어디 가서 뭐 먹었고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럼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냥 브이로그지. 지로그. 지만 보는 로그. 근데 이런 스토리가 인간의 보편 스토리 이 5개 요소가 있는 스토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지구상에 인간이라고 생긴 사람은 다 본다. 안 보면 침팬지나 고릴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나만의 독특한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의 K-인디비주얼로서의 K-퍼슨으로서의 나만의 독특성 2가지 그 투명성과 민주적 자유성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만이 가지는 문화적 독특성 이건 진짜 독특이요. 이 2가지가 만나는 어떤 지점을 잡아내고 그것을 전달할 때 보편적 언어 영어로 보편적 스토리를 입혀서 말하면
나만의 독특한 것을 보편적 언어로 발화하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개인의 K컬처가 완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